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반도의 형성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내용이 조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 38쪽부터 40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교과서 내용을 좀 찬찬히 읽어보고 지리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정리된 내용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리부도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좀 살펴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친구한테 설명을 해준다 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원생대부터 시작해서 신생대까지 오는 이 지질시대 동안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반도를 구성하고 있는 땅덩어리들이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됐고 각각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지층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어서 그 지체들, 그러니까 그 땅덩어리들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암석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은 굉장히 많고 다양한 암석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주로 언급되는 아이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편마암이랄지 화강암, 그리고 석회암, 현무암 많이 들어본 익숙한 아이들이죠. 그만큼 지금 이 한반도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석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지질학적인 특성이랄지 이런 구성 구조, 구성 성분 이런 것들보다는 이 암석들로 구성된 땅덩어리가 어떤 지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큰 틀에서 암석의 종류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암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변성암, 그리고 퇴적암, 화성암으로 나눠지는데요. 변성암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과 압력을 받아 암석이 성질이 변한 것, 그래서 이 성질이 변한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전에 퇴적암이었을 수도 있고 화성암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암석의 성질이 변한 것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관입하거나, 관입이라는 것은 땅 속에서 굳었거나 혹은 지표면 위로 분출해서 형성된 암석을 가리켜서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고생대에 많이 살펴봤었죠. 퇴적 물질들이 호수나 혹은 바다 밑에 쌓여서 형성된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암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반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암석들, 지금 앞으로 한국지리에서 많이 등장할 암석들이 바로 변성암의 일종인 편마암, 그리고 화성암에 속하는 화강암, 화성암 중에서도 땅 밑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퇴적암의 일종인 석회암, 그리고 화성암 중에서도 분출돼서 지표면 위에서 형성이 되는 현무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암석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떤 지형이랑 관련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미리. 그러니까 예고편 같은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편마암은요, 흑산이 발달하는데 영향을 미친 그런 암석이에요. 흑산이라는 말은 돌산과 흑산을 비교하는 개념에서 등장을 할 건데 뒤에 산지 지형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토양층이 두터운 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갑시다. 그리고 또 편마암은 침식 분지에서 침식 분지라는 것은 이렇게 산맥이에요. 이거 산맥.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움푹 파인 땅, 평평한 땅,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형을 우리가 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분지에서 이렇게 주변 산지에 해당하는 이 주변 산지의 지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암석이 바로 편마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강암은요. 이 편마암과 대비되는 돌산이 발달하는 것과 관계가 깊은 암석이고요. 침식분지 내부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침식분지 내부의 이 부분에 기반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침식분지라는 지형이 발달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암석의 차이에 의해서만 발달하는 지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암석이 다른 성질을 가진 두 암석이 이렇게 만나서 이 암석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에 의해서 분지가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식분지라는 지형을 놓고 봤을 때 편마암과 화강암이라는 암석의 차이 때문에 이런 지형이 형성됐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석회암과 현무암인데요. 이 두 암석은 모두 전리가 잘 발달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전리라는 것은 이 암석에 이렇게 금이 많이 간다. 이 전리는 금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금. 자, 이 금이 잘 간다. 즉 전리가 잘 발달한다라는 특성 때문에 이 두 암석 모두 그러니까 석회암이 기반암인 지역 혹은 현무암이 기반암인 지역은요. 하천이 건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건천은요.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마른 하천이에요. 세상에 마른 하천이 어딨어요. 자, 마른 하천은 어떤 의미냐면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러니까 강수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하천으로 흘러요. 그런데 강수량이 적은 시기가 오면 강에 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른 하천이다. 이렇게 불리는 게 건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뒤에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튼 그래서 이 두 암석이 기반함인 지역의 하천은 건천을 이루기 때문에 지표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논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이런 특성을 좀 기억을 하고 이 내용이 지금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도 괜찮아요. 뒤에서 구체적인 지형의 형성 과정이나 이용 형태 등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지난 강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자, 변성암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암석 중에 42.6%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겠죠. 근데 이 변성암은 주로 시생대와 원생대 때 형성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나이가 편마암이고요. 자, 퇴적암은요. 주로 중생대가 제일 많네요. 이 중생대 때 형성된 퇴적암이 뭐였죠? 물론 다양한 퇴적암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경상노충군을 배웠죠. 그리고 고생대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퇴적암을 배웠습니다. 조선 노충군과 평안 노충군을 배웠죠. 얘는 주로 옥천 지향사 혹은 평남 분지에서 볼 수 있고 이 두 지층은 얘는 해성층, 얘는 육성층. 그래서 조선 노충군에서는 석회암을 주로 볼 수 있고 평안 노충군에서는 무현탄을 주로 볼 수 있다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신생대 얼마 안 되지만 신생대에 분포한 신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암은 어디에 있다고 했었죠? 주로 두만지게나 길주명천지게에서 볼 수 있는 신생대 제3기층이 바로 이 신생대 퇴적암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인데 중생대 때 대보조산운동의 결과 관입한 대보화강암이 있었고 역시 중생대 때 대보조산운동 이후에 있었던
불국사 운동의 결과 관입한 불국사 화강암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생대에 형성된 화성암은 주로 백두산, 독도, 울릉도, 용암대지와 같은 화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화산암들이 해당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해봤고요. 자, 이 사진들 보면 고생대의 석회암이라고 나오죠. 얘는 당연히 조선 누춘군에서 발견되는 아이일 거예요. 산호초나 조개 껍데기 등이 굳어진 것으로 주성분이 CaCO3, 탄산칼슘이다. 얘는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재료 그리고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된답니다. 자, 다음 중생대 때 화강암, 지금 대보화강암과 불국사 화강암 등이 되겠죠.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된 것이다. 즉 지표 위로 마그마가 분출된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굳어진 형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화강암이다. 다음 신생대의 현무암은 화성암에 속합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마그마예요. 얘는 지하에 관입된 화강암, 얘는 분출된 마그마가 급격히 식으면서 형성된 현무암입니다. 자, 암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암석의 특성을 이 정도 기억을 했다면 이제 뒤에 계속 이어질 각각의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암석의 특성을 떠올릴 수 있는 정도만 돼도 매우 훌륭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페이지는요. 기후변동과 지형발달이라는 제목의 내용이네요. 자, 기후변동, 기후가 변하는 것이 지형이 형성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지금 앞선 강의 그리고 이 바로 앞 페이지 내용까지는 시원생대부터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지각운동 혹은 암석의 성질에 의해서 땅덩어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땅덩어리가 지니는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이전에 지금 이 이전까지 강의했던 내용은요. 큰 틀에서 이렇게 거시적인 큰 규모의 땅 모양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면 그 이후에 기후가 변화하면서 이 거시적인 그 틀 위에 세부적인,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이런 지형을 형성하는 작용들이 일어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지형 발달에 기후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양상을 먼저 보는 게 맞겠죠. 자, 지금부터는 신생대 제4기에 와서 가장 최근, 지질시대에서의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 신생대 4기는요. 빙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빙기는요. 쉽게 말해서 지구가 추워진 시기를 말해요. 간빙기는 요 밑에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이 빙기 사이에 사이가 안 짜거든요. 이 빙기 사이에 나타나는 온난했던 시기가 바로 간빙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빙기는 추운 시기, 간빙기는 그 사이에 있었던 따뜻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하는 요 과정이 반복되면서 세부적인 지형이 발달하게 됐다라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요. 후빙기라고 합니다. 최종 빙기,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빙기. 이 최종 빙기 이후에 찾아온 온난한 시기라는 의미에서 후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후빙기를 살고 있어요.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빙기와 간빙기 또는 후빙기의
특성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의 기후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지형 발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빈칸을 채우면서 차근차근 좀 살펴봅시다. 일단 강수량을 비교를 해보면요. 빈기는 지구가 차가워진, 그러니까 지구가 얼어버린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대기 중에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수량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후빈기는 이제 온도가 상승하면서 기체 형태의 수분이 또 대기 중에 많이 공급이 되기도 하면서 강수량이 증가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식생을 보면 식생이라는 것은 식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식생을 보면 빈기 때는요. 식생이 매우 빈약했습니다. 식생이 빈약했고 후빈기 때는 이 식생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식생 밀도가 높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수면 변동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빈기 때는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강수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이 대륙에 존재하던 수분들이 하천과 같은 그런 물들이 얼음 혹은 빙하의 형태로 묶여 있게 되면서 더 이상 바다로 유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수면이 낮아지겠죠.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후빈기가 되면, 그러니까 따뜻해지면 강수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대륙으로부터 얼음 형태로 남아있던 묶여있던 수분들이 바다로 유입이 되면서 이 해수의 양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해수면이 하강하니까 빈기에는 당연히 육지 면적이 넓어지겠죠. 바다가 좁아지니까 육지가 넓어져야겠죠. 그리고 반면에 후빈기에는 육지 면적이 축소됩니다.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육지였던 곳이 잠기는 거죠. 그 결과 지금 이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도입니다. 해안선이요. 자, 지금 자, 노란색으로 좀 볼게요. 이 부분. 현재는 바다이나 최종 빈기 때는 육지였던 영역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여기를 잘 따라오세요. 여기. 얘가 지금 최종 빈기 때, 즉 해수면이 하강했을 때 요 부분만 바다였던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노랗게 칠하고 있는 요 부분만 바다였어요. 그리고 그 안쪽은 다 육지였던 거죠. 즉 일본과 대한민국과 중국이 하나의 땅덩어리로 이어져 있는 요런 상황이 바로 최종 빈기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해발고도가 빈기 때는 해발고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후빈기 때는 낮아지게 되죠.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해발고도라는 것은 바다 수면, 해수면, 평균 해수면에서 출발해서 얼마나 높습니까예요. 그러니까 평균 해수면이 여기라고 한다면 요 지형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가 해발고도예요. 그런데 빈기가 돼서 해수면이 하강한다고 한다면 해발고도는 높아지겠죠. 반면에 후빈기 따뜻해져서 해수면이 올라오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해발고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천의 길이는요. 빈기가 되면 해수면이 하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반면에 후빈기가 되면 하천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겠죠. 자, 이 지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빙기 때는 이 하천의 길이가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 한강이 있다 칩시다. 이 한강이 최후 빙기 때는요, 육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후빙기가 돼서 여기까지 바다가 차게 되니까 요만큼으로 하천이 짧아지게 된 거죠. 자, 이 말 이해 가나요? 그러면 이 간빙기와 빙기의 기후 환경의 차이, 그리고 이 환경의 차이가 지형 발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좀 정리가 되겠죠. 이 표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이 표의 내용을 실제 지형 형성 작용에다가 좀 적용을 시켜봅시다. 자, 빙기와 후빙기 때 풍화작용은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하천 상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천 하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풍화작용이라는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풍화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좀 하면 큰 덩어리가 작아지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란 바위가 뭐 물리적인 힘을 받아서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뭐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뭐 썩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커다란 바위가 그것보다는 더 작은 자갈이 되고, 자갈이 더 쪼개져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더 작아져서 뭐 실트가 되고, 처음 듣는 말이 등장했죠. 실트가 되고, 실트보다 더 작은 점토가 되는 요 과정을 우리가 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언뜻 이야기했는데요. 요 커다란 알갱이가 작아지는 요 과정이요.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쪼개지거나 깨지는 형태의 풍화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화학적인 작용을 받아서 썩어서 작아지는 이런 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쪼개지는 것을 물리적 풍화작용, 그리고 썩는 것을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 환경을 좀 보면 빙기 때는 한랭 건조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빙기에 비해서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빙기 때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물리적 풍화작용보다는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하천 상류에서는 각각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빙기는 식생이 빈약했어요. 그리고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풍화산물, 즉 커다랬던 요 알갱이들이 이 작아진 요런 풍화산물들의 공급은 많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라는 것은 그 하천으로 공급되는 풍화산물, 즉 요 밑에 그림에서 좀 살펴보면 자, 요 부분 요런 데서 풍화산물이 발생을 했고 식생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풍화산물들이 쉽게 하천으로 공급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풍화산물의 공급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강수량이 감소한다고 했죠. 빙기 때는. 자, 강수량의 감소로 하천의 유량이 줄어들어요. 유량이라는 것은 물의 양을 말하죠. 흐르는 하천의 물의 양.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침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천 상류에서는 빙기 때 퇴적작용이 우세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토양들, 그러니까 흙더미들은 자꾸 떨어지는데 유량이 줄어드니까 얘를 이렇게 쓸고 내려가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퇴적이 일어난다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자, 반면에 후빙기에는요. 식생의 밀도가 높아진다고 했죠. 앞에서. 그리고 물리적 풍화작용이 미약해요. 그러면서 풍화산물의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강수량의 증가로 하천의 유량은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퇴적이 아니라 침식 작용이 우세해집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자, 물리적 풍화 작용이 약해진 데다 대고 식생 밀도가 높기 때문에 풍화 산물들이 있어도 얘가 하천까지 공급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붙잡혀 있는 거예요. 토양층이 안전하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데다 대고 유량이 많아지니까 하천의 침식력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퇴적보다는 오히려 침식작용이 우세해지는, 그래서 계속 깎여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빙기 때 하천 상류에서 일어나는 현상, 후빙기 때 하천 상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천 하류로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기 때, 후빙기 때 각각 하천 하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일단 빙기부터 보겠습니다. 하천 하류에서 발생하는 지형 형성 작용은요, 해수면의 하강 혹은 해수면의 상승하고 연관을 지어야 돼요. 이 해수면이라는 것이 침식 작용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지금 침식을 계속 누가 시키고 있었죠? 하천이 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하천은 흘러가면서 침식을 시키는데 바다를 만난 하천은 더 이상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천이 어디까지 침식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 종착역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해수면이에요. 그래서 이 해수면을 우리가 침식의 기준이 되는 면이다. 침식의 기준이 되는 수면이다라고 해서 해수면을 침식 기준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하천 하류 빙기에는 하천 하류의 해수면이 하강해요. 즉 침식 기준면이 하강합니다. 침식 기준면 하강으로. 자, 원래 해수면이 여기에 있었다면 얘가 여기까지만 침식을 하고 말았겠지만 해수면이 요렇게 내려가니까 여기는 침식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던 곳인데 해수면이 내려가는 바람에 침식을 계속하게 되죠. 즉 침식작용이 우세해집니다. 그러면서 V자국이 발달하게 돼요. 자, 반면에 후빙기로 가면요, 침식 기준면이 상승하겠죠. 왜?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자, 침식 기준면이 상승하는 바람에 빙기 때는 여기까지 침식이 됐던 것이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더 이상 이 이상에서는 침식이 안 되는 거죠. 즉 퇴적작용이 우세해집니다. 그러면서 자, 이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이 하류 부근에 범람원 혹은 삼각주와 같은 하천에 의한 퇴적 지형이 활발하게 형성되게 됩니다. 자, 지금 쭉 설명한 이 내용이 지금 요 그림에 다 담겨 있어요. 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방금 우리가 표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 다 이해가 된 겁니다. 우리 교과서 4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그림과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40페이지의 개념 더하기 부분을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얼마나 이해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 강의가 너무 길었어서 선생님이 이번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도 짧지는 않네요. 자, 지난 강의, 이번 강의, 이 두 강의가 사실은 이 2단원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두 강의를 이해를 제대로 했다면 앞서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될 다양한 세부적인 지형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지난 강의 그리고 이번 강의를 반복해서 보고 또 교과서도 많이 읽어보면서 제대로 이해를 좀 하고 갑시다. 자, 다음 강의는요,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